필로스페이스. 네, 안녕하세요. 네, 부동산 경매론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필로스페이스의 황피로라고 합니다. 예. 오늘 일요일인데 일정 조율이 좀 잘 안 돼가지고 제가 이제 촬영 감독님들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급하게 좀 찍게 되었습니다. 예, 예, 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우리가 지난 첫 시간에는 이제 부동산 경매론이라는 걸 강의를 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강의라기보다도 여러분들하고 이제 같이 소통하면서 같이 만들어간다는 취지이다. 뭐 이런 취지이면서 이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 컨텐츠가 진행이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예, 간단히 이제 말씀드렸던 거를 이제 잠깐 이제 다시 요약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강의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간단히 이제 제가 이제 한 10여 년간에 이제 한 20여 건의 경매 물건을 소화를 해낸 경험이 있고, 그와 관련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이 강의의 목적은 이제 경매 관련한 어떤 법률 지식들을 방대한데 되게 다 학제에 걸쳐서 이제 법률뿐만 아니라 뭐 경제학이라든지 감정평가 이론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체계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리고 이제 제가 가진 어떤 실무 경험이나 이런 것들도 좀 정리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좀 도와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공부를 하냐면, 우리는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일단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경매 제도를 공부를 해서 이 부동산 경매 제도를 통해서 이해를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것은 결국은 이제 취득하고, 부동산을 취득해서 수익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뭐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처음에 이제 경매 제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다. 부동산 경매 제도가 먼저 이제 경매 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기본 개념들, 그리고 이제 경매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주로 이제 민법이나 민사집행법, 부동산 공법상의 어떤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보겠다. 예,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매 제도에 대해서 공부를 했으니까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실제로 입찰을 해야 되잖아요. 예, 이해를 했으니까. 그러면 그 입찰을 하려면 부동산에 대해서 어떻게 자료 수집을 할 것인지, 그리고 그 수집된 사전 자료를 가지고 현장 조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뭐 온라인이나 아니면 도시기본계획 등에 나타나 있는 자료, 그리고 이제 현장에 있는 그 모습들을, 이 상황들을 임장이라고 표현을 하죠. 현장 조사를 통해서 각 부동산 유형별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입찰을 해야 되겠죠. 이제 조사가 끝났으니까 입찰을 하는데, 그러려면 이제 부동산 가치 평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투자라는 목적에 해당 물건이 어떤 가치를 가지는가. 이것은 일반적인 감정 평가하는 이론적인 거하고는 좀 다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드렸고, 다음으로 이제 권리 분석. 이 해당 부동산의 어떤 법률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이걸 하는 이유는 이제 문제가 있다면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들도 포함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가장 여러분들 관심이 있어 하시는 이제 입찰가를 분석해서, 입찰가를 산정해서 입찰하는 과정인데, 이거는 이제 그 투자 목적과 물건 유형별로 좀 다를 수 있다. 엑셀을 활용해 가지고 저는 좀 분석을 하는데, 그런 방법을 이제 방법론적인 것을 제가 하는 방식을 좀 말씀을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수익화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이 수익화이기 때문에 이제 매각하는 거, 임대하는 거, 뭐 이것도 수익화가 될 수 있겠고, 그럼 저처럼 사업을 진행을 해가지고 이제 부동산 가치를 높여서 매각하는 거, 이것도 수익화 사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임대건 매각이건 사업하건 모두 다 이제 인테리어나 리모델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살펴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부동산 경매라는 론이라는 타이틀로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안에 있는 우리 흔히들 말하는 소송이 필요한 어떤 물건들, 어떤 그 권리 분석을 통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들을 음, 법적인 다툼을 통해서 해결하는 게 필수적인 어떤 물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물건들, 유치권이라든지 법정 지상권이라든지 아니면 공유물 분할이라든지 등등 뭐 이런 것들, 특수 물건을 좀 알아보고, 그 다음에는
경매와는 좀 다른 부동산 공매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자산관리공사에서 진행을 하는데, 뭐 신탁 공매라든지 대부 공매라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좀 살펴보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제 NPL입니다. NPL이라는 약어로 표현이 되는데 부실 채권이죠. 부실 채권. 그래서 이제 Non Performing Loan이라고 해가지고 무수익 여신입니다. 은행에서 이제 고정 이하 여신에 대해서 SBC 자산유동화회사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일반에게 이제 일반이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부실채권인데, 이걸 활용해서 어떻게 수익화를 시키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더불어서 말씀드리는 시점에 있어서의 부동산 세금, 그러니까 취득세, 양도세, 보유세 등등에 대해서도 이제 가능하다면 이제 관련 세무사분이라든지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얘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고, 제가 이제 이번 시간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처음에 이제 경매 제도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다, 그것도 알아보겠다라고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경매 제도를 알려면은 이거는 법적인 어떤 개념들과 법적인 프로세스의 총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려면은 기본적으로 민사집행법에서 경매 프로세스를 정하고 있긴 하지만, 민사집행법은 어떤 절차법이고, 그거에 기본이 되는, 그거에 이제 그 전제가 되는 게 이제 그 실체법적인 어떤 지식들이에요. 그 실체법적인 지식이라는 게 민법을 비롯한 어떤 부동산 공법 등등에 있어서의 어떤 내용 이런 것들을 좀 선행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 상황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개념들을 설명을 드리는데, 그거를 어떤 평면적으로 무슨 개념이 무엇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어렵기만 하지 이제 좀 이렇게 와닿지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개념들을 평면적으로 나열한다는 게 그 양이 너무 방대해 가지고 이제 취사 선택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해 놓은 것이, 부동산 경매가 문제가 되는 주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주요 케이스. 가상의 케이스, 아주 기본적인 케이스들인데, 그런 것들 여러분한테 이런 것들이 뭐 경매 유형인 강제 경매나 임의 경매나 아니면 뭐 기타 뭐 공유물 분할 경매 같은 형식적 경매 뭐 이런 것들로 흘러 넘어간다, 이런 것들을 설명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어떤 상황을 설정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을 보면, 지금 이제 경매제도 기본 개념 사례 구성해 가지고 이제 두 줄이 나왔어요. 두 줄. 가로 세로 두 줄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알아보려고 하는 어떤 사례에 있어서 기본 틀입니다. 그래서 누르니까 F망이라고 나오네. F망. 예. 망이 이제 뭐 네트워크이 아니고 무슨 기가망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사망할 때 망 씁니다. 사망할 때 망.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F라는 게 사람이죠. 예. 사람인데, 이분이 F망이 아니라 F라는 분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고, 이 돌아가시기 전에 M이라는 분하고 이제 그 혼인관계에 있었습니다. 혼인관계에 있었고, 부부였죠. 예. 그리고 두 분 사이에는 이렇게 A, B, C라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세 아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게 한 가족이었어요. 가족이었는데, 이제 F라는 분이 이제 건강이 안 좋으셔서, 내가 곧 이제 세상을 뜰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 생각을 하는 와중에 내가 좀 재산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이대로 죽고 나면은 우리 처하고 그다음에 세 아들들 간에 재산 분쟁이 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이제 TV나 이런 데서 보면은 뭐 상속 가지고 분쟁을 많이 하잖아요. 분쟁을 많이 하는데, 그것들을 좀 방지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이제 그 친구인 변호사한테 좀 물어보니까, 자네가 돈이 많으니까 먼저 이제 유언장을 작성을 해가지고 공평하게 배분을 해서 나중에 사후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나, 뭐 이런 말을 해서,
자기가 이제 가진 재산이 뭐가 있을까라고 좀 따져봤어요. 따져봤는데 가족들은 몰라요. 가족들은 제가 재산이 있는 거를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깜짝 놀래켜줄 뭐 그런 의도도 유언을 통해서 아무튼 뭐 어쨌든 예,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재산이 뭐가 있나 좀 봤더니 인제 서울 동작구에 인제 30평대 아파트 X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한 20억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인제 대전 유성에 인제 상가주택, 상가주택이라는 거는 이제 1 층에 상가가 있고 위에는 이제 그 원룸이라든지 투룸 뭐 이런 이런 게 있는 근린 주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상가하고 그러니까 상업용하고 이제 주거용하고 같이 있는 그런 주택이 정도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서울 중구에 서울 중구 충무로에 1층 상가가 있는데 한 30평 정도 되는 상가가 있는데 이게 이제 한 20억 정도 합니다. 그리고 전북 전주에 이제 신시가지라는 데가 있어요. 도청 앞에. 거기에 이제 모텔이 하나 이제 그 번듯한 게 있는데 그게 한 30억 정도 하고 제법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제 토지가 또 있어요, 토지. 거기다 이제 토지까지 있는데 이분이 이제 부동산 재테크 쪽이 좀 능해 가지고 부동산 자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종시 북악면이라는 곳에 이제 계획관리 지역에 이제 한 300평 정도의 땅이 있는데 예, 그게 이제 9억 정도를 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 보니까 인제 이거하고 이제 현금이 좀 있어요. 현금이 좀 있는데 현금 1억이 있고 인제 은행에서 인제 빚이 인제 M 몰래 인제 좀 빚을 내서 뭐 썼던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이것도 인제 1억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 보니까 부동산 가치가 인제 한 99억 그다음에 현금이 1억 이 정도 되니까 은행빚 1억 있는 거는 인제 그 현금으로 다 갚아 버리고 나머지 계산이 이제 한 99억 정도, 99억 정도 이제 남게 되더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배분을 할까?' 생각을 해 보니까 또 그 변호사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아 내가 F 네가 죽게 되면은 M이 인제 전체 재산에 있어서 1.5를 가져가게 되고 그다음에 인제 각 아들 세 아들이 1씩 가져간다. 1.5, 1, 1, 1 이렇게 된다. 그럼 99억 이니까 계산을 해 보면은 M이 4.5 분의 1.5, 9 분의 3, 3 분의 1 정도를 가져가게 되고 나머지 자식들이 인제 9 분의 2 니까 뭐 나머지 계산해 가지고 가져가게 되는데 만약에 이게 공평하게 배분이 안 되면 뭐 누가 하나 더 달라고 해 가지고 "내가 쪼끔 받았으니까 더 받았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뭐 유류분 청구 소송 같은 거를 할 수도 있더라. "그런 문제가 발생 안 하도록 좀 잘 꾸미는 게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언을 할 때도 방식이 인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그냥 자네가 쓰고 자네가 손으로 자서를 하고 거기다가 연월일하고 성명 이 정도로 쓰는 그 정도 방식 자필 증서의 유언 방식이라는 걸 권했습니다. 그래서 배분을 하는데 이거는 지금 이렇게 쓴 거고 이제 손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X 아파트는 A한테 20억 정도니까 A한테 큰아들한테 주겠다. 그리고 상가주택은 이제 20억 정도 되는 거는 인제 B가 대전에 살고 있으니까 예 대전에 살고 있기도 하니까 B한테 주겠다. 그리고 Z 상가 같은 경우는 C는 인제 장사를 하니까 상가에서 장사를 하든지 하라고 C한테 주는 게 낫겠다. 이렇게 했고 H 모텔 전북 전주에 있는 모텔은 이제 M의 우리 처의 고향이 전주이고 하니까 내 죽으면 서울에서 복잡하게 살지 말고 고향에 가서 이제 제법 잘 되고 있으니 저기서 수익을 가지고 이제 노후를 편히 지내라고 이제 H 모텔을 주기로 했습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 L 토지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 A, B, C, M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분을 하겠다. A, B, C, M한테 이렇게 예 결정을 하고 이거를 종이 한 장에다가 이렇게 쓰고 그다음에 인제 그 오늘 날짜를 쓰고 그다음에 인제 그 날인을 해 가지고 유언장으로 남겨 두고 F가 이제 사망을 했습니다. 사망을. 예. 그래서 인제 제가 인제 좀 장하게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인제 이런 상황들 우리가 F라는 사람이 M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생활을 하면서 인제 A, B, C라는 자를 두고 아들들을 낳고 뭐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삶이잖아요. 우리의 삶인데 그리고 인제 또 F가 사망을 하는 거 그것도 우리한테서 일어나는
우리한테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모든 상황들, 이 생활 관계인데, 이 모든 생활 관계라는 것이 이제 법에 규율되어 있습니다. 법에 규율되어 있고, 우리 법을 통해서 이런 생활 관계를 규율함으로써 어떤 이제, 여기 있죠? 법률 관계. 예. 이제 이 법률 관계라는 게 표현이 되는데, 예. 법률 관계라는 게 나타나는데, 이렇게 규율되는 이 생활 관계를 법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 규율하는 게 법률 관계라고 합니다. 법률 관계. 이 법률 관계는 바로 이제 권리 의무 관계, 권리와 의무 관계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권리 의무 관계. 그렇다면은 이 생활 관계가 이제 법률에 의해서 규율되는 게 권리 의무 관계고, 이게 법률 관계다. 이렇게 관계를 했는데, 이 법률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여기 법률 요건과 법률 효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법률 요건과 법률 효과. 그래서 법은 이렇게 요건과 효과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이 요건이라는 것은 어떤 일정한 요건들, 어떤 요건을 이루는 요소들이 있겠죠. 요소들, 요소 1, 요소 2 이런 게 있으면, 이런 것들이 필요적이고 충분적으로 충족이 되면 법률 효과라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 효과라는 것이 바로 권리와 의무의 어떤 변동을 초래하게 된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권리 의무의 변동이라는 거가 바로 이 권리 의무 관계를 새롭게 규정을 하게 되고, 이것들이 이제 법률 관계로서 새롭게 정립이 된다. 뭐 이런 모습들을 나타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이제 이 관계에 있어서 이제 M과 F가 살아있을 때, 망이 아닐 때, 돌아가시지 않았을 때는 M과 F와 A, B, C는 이 상태에서는 우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친족 관계예요. 친족 관계. A, B, C하고 F는 직계혈족 관계고 부부 관계고 친족 관계여서, 이 안에서 어떤 생활 관계에서 부양 의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규정이 됩니다. 그런데 F가 망이 되는 순간, F가 돌아가시는 순간, 돌아가시면서 이제 이거는 이제 자연인이 아닌 게 되는 거죠. 아닌이 되면서 F의 재산들이, 이 재산들이 A, B, C, M한테 상속이 되는 결과가 돼요. 상속이 되는 결과가 됩니다. 상속이 되는 결과라는 게, F가 죽는다는 게 하나의 법률 요건이 돼가지고, 죽는다는 건 이제 사건이죠, 사건. 죽는다는 게 법률 요건이 돼가지고, 이 재산들이 A와 B와 C와 M에게 상속되는 효과가 나타나는 권리 의무의 변동이 있게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F가 살아있을 때는 X, Y, Z, H, L은 다 F 거였잖아요. 근데 이제 돌아가시면서 상속이 돼서 이것들이 A, B, C, M한테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한테는 1.5, 1의 비율로 자동으로 이제 상속이 되는 그런 결과가 되는데, 여기서 유언이라는 법률 요건, 유언이라는 것도 규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 유언이 1065조에 보면은 유언의 보통 방식 해가지고 잡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잔혹공비구라고 외웠었는데, 그 5가지 방식을 규정하고 있고, 각각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방식 같은 것들을 다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이제 지금 유언을 잡필증서를 이렇게 썼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썼다고. 예, 유언장 해가지고 F가 다 쓴 거예요. X 아파트 20억, Y 상가이고, 이거는 A한테, 이건 B한테, 이건 C한테, 이건 M한테, A, B, C, M한테, L 토지는 이렇게 하고, 날짜 뭐 2023년, 오늘이 며칠입니까? 4월, 뭐 X일, 뭐, 그 다음에 이제 연월일과 주소, 뭐 주소 서울시, 어디, 그 다음에 성명, 뭐, F, 이렇게 하고 사인, F, 뭐, 사인 이렇게 적었다. 이게 이제 자필증서로서 법이 정한 유언을 하는 방식의 자필증서의 요건인 거예요. 요건을 충족을 해서, 그리고 유언의 개시 시기는 사망한 때로부터, F가 사망했다는 사건, 이 결합을 해가지고 법률 효과, 이것들이 A한테 X 아파트가 가고, B한테 Y 상가가 가고, 이런 법률 효과가 나타나게 되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하는 생활관계에서 이런 모습들이 법률이 정한 어떤 요건을 충족을 하게 되면 그 효과가 나타나는 거고, 그것들에 의해서 권리 의무 관계가 새롭게 정립되는 법률 관계가 형성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민법 총칙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내용들인데, 이것들을 아시고, 그러니까 이 생활관계를 법률관계를 구성한다 이렇게 아시고, 이건 이제 경매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들이지만, 나중에 보시게 되면은 이 X 아파트, Y 상가, Z 상가, H 모텔, L 토지가 모두 다 경매에 들어가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모두 다 경매에 들어가는 상황에 처하게 될 걸 상정하게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물건들은 X 아파트, Y 상가, Z 상가, H 모텔, L 토지들은 전부 다 F의 사망으로 인해 가지고 A, B, C, M한테 독자적으로 또는 이제 같이 귀속이 되게 되지만, F가 살아있을 때는 이것들은 모두 다 F의 소유였잖아요. 소유. F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소유권. 근데 이 소유권이라는 게 무엇인가? 이것도 좀 알아야 되는데, X 아파트, Y 상가, Z 상가, H 모텔, L 토지들은 모두 다 물건입니다. 물건. 물건이에요. 물건. 물건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민법 98조에 보면 앞에서도 좀 잠깐 언급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 읽어드리면은 관리할 수 있는 유체물 및 물건이라 하면, 본법에서 물건이라 하면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그 중에 이제 유체물인 거죠. 그래서 이것들은 물건입니다. 물건. 다 물건인 거고. 그러면 이제 이거는 우리가 부동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부동산이라는 게 뭐냐? 부동산이라는 거는 99조에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토지와 정착물. 이건 토지죠. 예. 그 자체로서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그 다음에 그 정착물. X 아파트는 토지 위에 건물이 있죠. 예. 이 건물은 토지와는 별개로 별도의 부동산으로 취급이 됩니다. X 상가주택도 건물이죠. 건물이죠. 예. 그래서 이게 부동산이라는 겁니다. 이것도 그냥 일상적으로 있는 거지만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부동산이라는 물건이 되는 겁니다. 부동산이라는 물건. 이 부동산이라는 물건에 대해서 F가 살아있을 때는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게 되는 거고, F의 사망과 유언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들이 각 A, B, C, M한테 소유권이 넘어간다. 이 상황을 이렇게 간단히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물권. 예, 물권이라는 게 뭐냐? 물권. 이게 물권이라고 나왔죠? 물권이라는 게 나왔는데, 이 물건들에 대해서, 이 물건들을, 물권이라는 것은 이런 물건, 지금 부동산이죠. 물건을 직접 지배할 수 있는 권리다. 권리가 물권입니다. 물권. 물권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채권이 있는데, 예, 물권 같은 경우는 채권과는 다르게, 채권은 사람의 행위가 목적인데, 물권의 목적은 물건입니다. 예,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물건은 부동산과 동산이 되는 거고, 방금 보셨다시피. 그래서 이 물권 중에 하나가 소유권이에요. 물권 중에 하나가. 복잡하니까. 물권 중에 하나가 소유권이에요. 물권. 네, 소유권인데, 물권을 분류를 하면은 우리가 점유한다고 그러죠. 점유권하고 본권으로 나눠요. 점유는 이제 점유하고 있는 현실 상태, 뭐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개념이고, 본권은 물건을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 권리인데, 이거 완전한 본권이 소유권입니다. 우리 민법의 211조에도 214조까지 보면은
211조에 이제 소유권의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거가 이제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보다 정확히 표현해 드리면은, 소유자는 211조 소유권의 내용입니다.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F가 살아있을 때는 X, Y, Z, H, L에 대해서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는 거고, 돌아가심으로써 M, A, B, C한테 그 사용, 수익, 처분권이 넘어간 거죠.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F의 사망이라는 사건을 해가지고 이렇게 법적인 권리의무의 변동이 있게 된 거예요. 권리의무의 변동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소유권에 이제 212조, 13조, 지금 14조까지 표시되어 있는 12조 같은 경우는 이제 토지 소유권의 범위해 가지고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이렇게 돼 있고, 소유권의 범위죠. 그리고 토지 소유권의 범위죠. 그리고 소유물 213조에서 소유물 반환 청구권, 214조에서 소유물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소유권에 침탈이 왔을 때, 침탈이 되었을 때 그거를 반환해 달라고 할 수 있는 청구권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방해가 예상된다고 했을 때 소유물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 이런 것들이 소유권의 어떤 본질적인 어떤 물권적인 청구권으로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에 의해서 F는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행사한다는 게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이런 반환 청구권,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행사할 수 있다. 이런 게 소유권이 내용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이제 다음을 볼까요?